모든 빅테크들이 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시스템에 맞는 최적의 메모리를 설계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그게 SK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거죠. 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어저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7조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세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계속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실적 발표에서 제가 확인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D램의 영업이익률하고 그리고 D램의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이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왜냐면 40% 초반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거였고요. 40% 후반대가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판매 가격 ASP 같은 경우는 10%면 쇼크고요. 20% 넘으면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했는데 ASP는 10% 중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두 가지를 왜 확인을 했어야 되냐면 HBM과 서버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흐름들은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지금 영업이익률하고 ASP를 통해서 이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SK 하이닉스에서 이번 분기 HBM 매출 비중이 30%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다음 분기는 4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편안해지는 거죠. 왜냐면 HBM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익이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고, 그리고 내년 실적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왜냐면 HBM은 연단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공급한 가격대로 공급한 물량대로 사가기 때문에 내년도 적어도 HBM3E 쪽은 SK하이닉스 주도로 가겠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지만 미국 테크하고 동조화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사실 엔비디아를 보면서 하이닉스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상당히 좀 실적 발표 보고 좀 이제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 반도체 가지고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됐다. 이거에 대한 상징성? 이것도 되게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삼성전자 DS 부문 이익이랑 SK하이닉스 이익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고요. 그 규모가 이제 꽤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년은 이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게 2년, 3년이 되면 정말 시총이 진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두 회사 시총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와, 저거 완전 소설서 쓰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일부 투자자들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제 이렇게 어제부터 하여튼 뭐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반대로 한미 반도체, 또 가장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게 또 한미 반도체잖아요. 그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두 회사 다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결국 두 회사 다 독점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SK하이닉스는 원래 HBM3를 독점을 했었고, 한미반도체는 그 HBM을 만드는 TC 본더, 서멀 컴프레션 본더라는 것들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독점은 깨졌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못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된 거고요, 구도 자체가. 근데 한미 반도체도 사실 지금 독점이 뭐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자기하고 가장 끈끈하게 협력을 해왔던 SK하이닉스가 ASMPT라는 회사의 경쟁사 제품 장비를 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 쪽의 장비도 이제 사겠다. 그리고 차세대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도 같이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당장 뭐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꺾이거나 뭐 이 제품의 어떤 독점력이 그 어떤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반영해 버리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한화인더의 주가 흐름이 참 좋고,
아직 뭐 나온 건 없는데, 네. 그렇죠. 어쨌건 기대감이 거기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반도체 움직임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또 자사주 신탁 500억 했던 거를 또 해지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뭐 그런 부분에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어떤 그 프로세스적인 뭐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동안 곽동신 부회장이 보여왔던 많이 샀죠. 예, 주주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심리적인 어떤 독점 회사로서의 멀티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 뭐 기술력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이 한미 반도체가 독보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멀 컴프레션 이제 본딩에서는 여전히 독점적 어떻게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뭔가 이제 이런 스탠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또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뭔가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심리는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주가에는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엔비디아도 역시 삼성전자가 됐든 뭐 저 마이크론이 됐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점 구도를 좀 깨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또 이렇게 좀 나온다고 했을 때, 역시 이 한미 반도체처럼 이런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던데요.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엔비디아와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AI 가속기 사이클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면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네.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있었고, 대만의 TSMC가 있고,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자, 이 회사들 최근에 주가들이 약간 디커플링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디펜스를 잘하는 회사들. 예를 네. 들면 TSM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인텔은 우리는 1.8나노 할 건데 라고 했지만 결국 다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독점력이 더 강화돼서 가격을 올리면서 더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디펜스를 잘 못한 회사들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독점력이 훼손되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SK 하이닉스가 요즘 정말 전성기를 만난 것 같은데,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 야, 이 기술의 한 가지 그 기술의 어떤 흐름을 타고 안 타고의 이 결과가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평상시 정도의 어떤 전방 시장 흐름이었다면 이게 이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AI 혁명이라는 엄청난 촉매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두 회사의 어떤 그 격차를 증폭시켜 버린 거죠. 네. 지금 SK 하이닉스 뭐 또 그 나오는 또 좋은 뉴스들 보니까 테슬라에다 1조 정도 그 AI 칩을 공급하는 것을 뭐 추진하고 있다. 뭐 거의 뭐 확정적인 것처럼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제 그 모든 테크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서버 클라우드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온 디바이스 AI 그러면 우리 디바이스의 변화만 생각하는데, 결국 그거는 서버 클라우드에 또 진화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도 발표했지만 테슬라 자체적으로 지금 AI 서버 클라우드 꾸리는 게 지금 10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일론의 개인 회사 있잖아요. XAI도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쪽에서 서버 클라우드도 투자를 하고, 이제 그 디바이스 단에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레벨 3 자율주행차부터는 굉장히 많은 어떤 반도체 구성이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적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되려면, 그러면 메모리를 제작해주는 회사들이,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회사의 시스템만 맞게 최적화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빅테크들이 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시스템에 맞는 최적의 메모리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그게 SK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거죠. 하여튼 이 데이터 센터용 ESSD, 이게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또 최고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올 초만 해도 이게 삼성전자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 부분에서도 이쪽이 앞서고 있나 보죠. 원래 그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솔리다임이라는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작년이었잖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인수했던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그 원성이 자자했잖아요. 그렇지. 적자 하이닉스 망하게 한 그렇죠. 그 원인이다.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눈탱이 맞아서 샀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한 수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인텔의 솔리다임 같은 경우는 그 낸드 플래시를 QLC 기반의 기술이에요. 그 쿼드러플 레벨 셀이라고 해서 이 쉽게 이야기하면 낸드 셀 하나를 4개로 나눠서 쓰는데 용량은 뻥튀기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수명이나 안정성에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굳이 서버 쪽에다가 QLC 기반의 SSD를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AI는 워낙 데이터 저장 양 자체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낸드 플래시 사업 전체에서 엔터프라이즈 SSD 매출 비중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수혜주로 에이직 랜드도 그렇고 파두가 지금 막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기업이 왜 이렇게 연관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는 VCA라고 합니다.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국내 삼성전자 쪽 파운드리 쪽에 붙어 있는 회사들은 DSP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고 TSMC는 VCA라고 하는데 그 두 개 같은 겁니다. 디자인 하우스인데요.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도를 주면 그게 사실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 같이 주거든요. 이거를 반도체 레이아웃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이제 원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쪽 하는 TSMC에 있는 밸류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삼성 파운드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되고 오히려 국내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칩 설계 쪽에 있는 수요들이 있는 회사들이 TSMC 팹을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 뭔가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고 디자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 이제 에이지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TSMC는 주가가 좋았는데 에이지랜드는 국내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수혜를 많이 못 봤다고 볼 수 있고요. 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SD 쪽에 이제 컨트롤러 IC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버 쪽에 그 컨트롤러 IC 같은 경우 워낙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인텔 정도만 쪽에 이제 그 여기 사실상 칩 설계 기술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쪽을 이제 파두가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서 상장까지 했는데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 이제 물량이 뚝 끊기면서 완전히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약간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파두는 뭐 공모가가 사기 공모 아니냐, 거품 공모 아니냐 뭐 이러면서 논란이 좀 아직까지도 뭐 조사 중에 있고 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거래처들이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면서 또 그런 의견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이게 모든 게 주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 이제는 그래 맞아. 이 팹리스는 원래 처음에 대규모 이 선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 뭐 이런 또 긍정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팹리스의 특징이 좀 있나요? 사업에?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게 그 파두가 거래하는 파트너 회사들이 글로벌 빅테크예요. 메타나 뭐 이제 뭐 이런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굉장히 이제 쪽박이 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좋은 그림만 가지고 상장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속상한 거고요. 이게 뭐 진짜 금감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너무 좀 좋은 그림만 보고 약간 좀 이제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다시 그 SK 하이닉스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변화되면서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또 메타하고도 좀 계속 뭔가 그 글로벌 협업을 해나가고 있고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 그게 원래 그렸던 그림 그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실제로 된다? 이게 숫자로 찍혀서 나오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개발한다라는 거하고 실제로 이거 여기서 매출이랑 이익이 찍히는 건 다른 이야기니까 조금 이제 약간, 지켜봐야 된다. 네, 지켜보면서 그래도 신중하게 일단은 좀 그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좀 맞습니다. 벗어난 느낌은 최악은 벗어난 느낌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테슬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너무 잘했죠.
그러면서 내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20%, 22% 급등을 해버렸는데 테슬라 좀 우리가 볼 때는 막 트럼프 선거운동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리스크가 돼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잘 나가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 이제 뭐 이번 실적 발표만 놓고 보면 일단 매출은 원래 당초 컨센보다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익이 당초 컨센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총이익률이 거의 19.8%면 20% 육박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높은 마진율을 보인다? 우리 5%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뭐 아우 하이싱글 7%, 8%면 엄청 잘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테슬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아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FRCT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니까 이제 거기서 돈 번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자동차 부문의 이익률이 17.1%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팔아서도 이익을 꽤 많이 낸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캐즘 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내년도 가이던스를 30% 매출 증가를 얘기했잖아요. 차량 판매 증대를. 그럼 이거 자동차 잘 팔린다는 얘기인데 내년도에? 그렇죠. 이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원래 생각한 것보다 그 어떤 판매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생산성, 그러니까 이제 제조를 이제 잘해서 수율도 잘 맞추고 해서 이제 원가를 많이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동차, 전기차 쪽 부문에서도 그 정도 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신이 붙었잖아요. 네.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자신이 붙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잊었던 모델 2, 네, 저가 전기차에 대한 그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양산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저거 안 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어요. 뭐 모델 2 안 될 거야. 저거 어떻게 만들어서 저 가격에 어떻게 팔겠어라고 했는데 2만에서 3만 네. 불 사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의 생산성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저는 여기서 또 로봇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뭐 이게 뭐 그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좀 우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환율도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이거 정말 또 환율이 또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거 IT는 전부 우리 수출주들이잖아요. 환율에서 또 이거 수출주들의 수혜가 오는 거 아니야 기대하는 분도 있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뭐 금융시장은 이미 트럼프가 되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어떤 이번에 캠프에서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같습니다. 관세. 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때리겠다. 그리고 감세입니다. 감세. 그러면 자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보면 결국 강달러 기조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강달러 기조에다가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감세를 하면 세수가 부족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세 가지고 일부를 커버하겠지만 그게 다 안 되잖아요. 세금 감면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채 발행을 늘리면 결국 또 시중금리가 튀어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또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국채 금리 먹으려고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의 유동성을 또 미국이 빨아들이는. 근데 사실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트럼프는 나는 약달러를 좋아한다. 왜냐면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달러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경제 컨디션이 그때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리쇼어링도 상당 부분 했고 지금 AI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달러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기조들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요. 쇼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약하고 미국 시장은 강한 것들이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만 시계를 길게 보면 이런 환율이나 그런 쪽에서 또 우리가 또 미국의 또 밸류체인에 적극 동참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공장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 정말 열심히 줘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뭔가 가동이 되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과거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올랐던 섹터들, 좋았던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그 섹터들이 올랐을까?
미국은 어떤 섹터가 성공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막 계산하는 것들이 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규제 완화잖아요. 기업들 뭐 맞습니다. 법인세 인하고 그랬었죠. 이번에 빅테크들이 사실 트럼프 쪽으로 약간 등을 돌린, 원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하잖아요. 네네. 실리콘밸리는 원래 민주당이거든요. 실리콘밸리랑 헐리우드는 무조건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쪽으로 줄을 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고,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고요. 일론 머스크하고, 그리고 이제 피터 틸 같은 사람, 페이팔 창업자, 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AI를 잘 하려면 결국 막대한 자금 투자도 필요하고 뭐 보조금 지원 필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사실 계속해서 AI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걸 뭔가 보는 사람들은 자기는 마음이 급한데 자꾸 뭔가 이게 감나라 배나라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규제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인수합병, 금융 쪽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인수합병도 규제가 완화되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리쇼어링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게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아니 그거 왜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해?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넘쳐나는데 자 그거 펑펑 파서 전기 만들면 되지. 지구온난화는 이거 음모론자들이 만든 말이야 라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생각은. 그러면 이제 전통 굴뚝산업 쪽이 또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이제 미국이 왜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는 모르겠고 고립주의를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고립주의가 심화되면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방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뭐 지금도 뭐 한국을 ATM기로 표현을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커지고 있는 우리 IT 쪽, 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게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그겁니다. 이게 대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네. 만약에 그 TSMC의 반도체 실드 이야기가, 우리 차이잉원 총통이 그때 중국이 자꾸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TSMC라는 반도체 실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를 하고 칩스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자고요. TSMC 경쟁력이 약해졌나요? 더 강해졌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만의 반도체 실드는 더 강해진 거예요. 미국의 저런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기술력이구나. 네. 대체 불가한 기술력이 있으면 이게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크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기술력이 약해지고 이제 삼성처럼 경쟁력이 약해진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물어뜯길 일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한 쪽으로 AI는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본다면 가장 필요한 파트너라고 봐야 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처럼 어떤 기성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최적화된 맞춤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해주는 회사가 지금 SK 하이닉스고요. 미국도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그 위치를 하고 싶어 하겠죠.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의 스탠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측면 지원도 할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낸다 그러면 TSMC 못지않은 힘을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외국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23일째, 뭐 4일째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일단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한국 시장을 팔려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는 담고 삼성전자는 이제 팔고 있죠. 이제 국내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캡이 씌워져 있잖아요. 아마 SK하이닉스 비중을 10% 이상 못 담게 돼 있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좀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삼성전자는 언더웨이트 하고 있을 거예요. 인덱스 대비해서. 그 SK하이닉스 더 사고 싶을 텐데도 못 사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저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경쟁력 회복은 적어도 HBM 쪽에서 뭔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HBM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살만한 이유는 커머디티에서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 불과 뭐 우리 두세 달 전만 해도 HBM 이익률을 커머디티 이익률이 뛰어넘을 거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결국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럴 거라고 했는데, 결국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물량 폭탄을 쏟아내면서 거기 레드오션화 시켜버리니까 거기서 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제일 데미지를 입는 회사가 삼성전자인 거죠. 자, 근데 삼성전자 이번에 뭐 파운드리 쪽에서 거의 뭐 지금 참패를 겪은 것 같아요. 뭐 나오는 실적, 그 분기 실적을 보면은 뭐 1조 뭐 가까이 적자를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사업장도 철수하는 것 같고, 지금 파운드리와 관련한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죠? 일단 지금 이제 DS 부문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지난 5월에 이제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이제 바뀌었고, 전영현 부회장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업무 파악들을 했을 거고, 최근에 이제 뭔가 감지되는 흐름은요, 지금은 메모리 경쟁력 그 확보, 보완에 집중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삼성이 다 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메모리도 잘하고 싶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설계도 잘하고 싶었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잘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막 이런 역량들이 많이 분산됐는데, 그게 이제 각계격파를 해보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미래도 중요한데 당장 지금 현재 경쟁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누구한테서 봤냐? 인텔한테서 본 것 같아요. 아, 인텔. 네. 인텔이 팻 겔싱어 CEO가 와서 굉장히 많은 로드맵들을 진행하고 잘 했죠, 그분도. 근데 인텔이 만약에 주력 사업이 잘 버티는 상황에서 팻 겔싱어가 좀 더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기본 주력 사업이 무너지면 캐시플로우가 망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당장 본진이 털리면요, 이게 아무리 뭐 게릴라 부대를 가지고 막 여기서 작은 전투에서 이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가 우리의 미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우리의 미래도 분명한데, 당장 우리의 본진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고, 이러다가 SK하이닉스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면 나중에 못 따라잡는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고, 반대로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셧다운이라고 하죠. 반도체 스위치 끄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7나노 이하예요. 이거는 선단 공정입니다. 레거시 쪽이 아니라 선단 공정의 캐파의 30% 스위치를 껐다라는 건요,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죠. 그러게요. 이게 계속해서 그 선단 공정이라는 건 진짜 그대로 진짜 기술력과 뭐 이런 앞으로의 어떤 미래, 어떤 성장, 이러한 것을 담보로 하는 사업 쪽인데 이쪽을 좀 줄였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최근에 인텔에서 찾아와서 파운드리에서 뭐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둘 다 지금 어려우니까. 각계격파로 TSMC하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합쳐서, 예전에 보면 우리 그 삼국시대에도 보면 고구려가 힘이 너무 세면 이제 신라하고 백제가 힘을 합쳐서 또 서로 맞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뭐 그 TSMC는 광개토 대왕이 있던 그 고구려 못지않은 그 육한 힘을 자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텔하고 뭐 삼성 파운드리가 손을 잡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얼마나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냐, 두 회사가. 네. 서로 뭔가 손을 잡는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저는 최근에 핫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기술들은 네. 인텔이 그래도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쪽이 이제 자금 투입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왜냐면 인텔이 지금 CPU나 기존 PC CPU 쪽 사업에서 워낙 지금 이게 훼손이 심하다 보니, 그러면 그런 쪽에 삼성하고 이제 뭔가 맞잡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그냥 감봉이 정도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그 HBM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아니 엔비디아는 좀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HBM3 이쪽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리고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 자꾸 4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3도 안 되는데 왜 4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예전에 그 몇 달 전에 많이 출연할 때
제가 HBM3 쪽에 퀀텀 점프를 삼성이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HBM3도 안 되는데 3를 어떻게 퀀텀 점프 한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삼성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은 화를 내시긴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HBM3가 안 되는데 어떻게 4가 잘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3 쪽에서는 결국 그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제 4부터 그래도 좀 이제 삼성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커스텀 HBM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 시스템 LSI가 그동안 워낙 뭐 설계 쪽에 노하우가 있고 좋은 인력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자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파운드리 수율 나와?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건데 최근에 깜짝 놀랄 이슈가 있었죠. 대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TSMC하고 파운드리 협력을 한다고 HBM 팀에서. 네, 그래서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베이스 다이를 그동안에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당연히 쓰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베이스 다이는 TSMC 파운드리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의사결정을 누가 했겠습니까? 신임 DS 부문장이 아마 큰 용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차라리 TSMC하고 손을 잡고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오히려 개척하는 게 더 훨씬 이익이다. 뭐 일단 당장 급하니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도 우리 스스로 기술에 고집하다가는 HBM4에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당장 시간은 급하고 당장 우리 내부에서 기술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외부 기술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사업가적으로는 맞는 것 그치,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막 내가 스스로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땐 외부하고 손잡아서. 맞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미 반도체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협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가능하려면요, 이번 연말 인사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한미 반도체 장비 안 쓰고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인사가 나는지 봐야겠죠. 네, 그러면 왜냐면 기존에 뭐 기술이라는 게 TC NCF4라는 기술 방식이잖아요, 삼성은. 자, 이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고요. 지금 네. 이제 의사결정하신 분들 중에. 그리고 한미 장비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뭔가 줄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는 뭔가 방향 전환을 하려면 누군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 그다음 이제 새로운, 왜냐면 이제까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이나 팀에서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건 좀 민망하지, 자기도.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더 책임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이닉스 방식과 한미 반도체 장비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삼성 내에서.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주류는 아니셨죠.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 힘이 실려야겠죠. 그러면. 네. 지금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의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까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다 웃어 넘겼는데 최근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DDR4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성능이나 수율 면에서는 사실 저건 만들 수 없는 제품이긴 합니다. 격차가. 네, 왜냐하면 2개 만들어서 1개 버리거든요. 반도체에서 사실 그런 비즈니스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정부가 계속 자금을 대주잖아요. 네, 자금을 대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또 생산성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율도 우리는 50% 수율 그러면 굉장히 낮은 거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돌려볼만 하네, 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저가 시장 일단 먼저 확 장악하는 거고요. 그게 예전에 LCD, 뭐 가전, 뭐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산업 굴기라는 정책이죠. 이게 일반 기업들이라면 그 수율의 부족, 하여튼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감당이 안 되는데 정부의 보조금으로 그걸 채워주면서 맞습니다. 일단은 계속 그 다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더 강력한 거는, 그리고 자국, 그러니까 CXMT 칩을 쓰면 그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데서
그러면 리베이트를 저는 최대 2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중국 자체가 또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쵸.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중국도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잖아요. 여기 뭐 중국 전문가 많이 나오시는데 뭐 부동산하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 첨단 산업 투자는 절대 안 줄이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나 HBM 때문에 요즘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 레가시 쪽 강력한 그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떠오르고 있다는 거, 이게 역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악재로 보기는 봐야겠군요. 리스크로. 맞습니다. 이제 뭐 걱정은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더 선단 공정 그리고 초격차로 기술을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레거시 쪽은 접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HBM 같은 이런 첨단 시장, 고부가 시장이 이제 확고하게 자기들한테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그런 쪽에서 애매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퀄컴하고 ARM이 분쟁이 좀 있나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ARM 같은 회사는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죠.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사실 반도체 원가에서 재료비는 15%도 안 나와요. 대부분이 IP 가격입니다. 네.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그 IP를 라이선스해서 가져오는 비용이 대부분 로열티 같은 거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제일 중요한 IP가 아키텍처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CPU나 GPU 포함해서 이제 여러 IP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그 칩을 설계하는데 뭐 스냅드래곤 뭐 같은 칩도 설계하고 미디어텍의 뭐 디멘시티 같은 것도 설계하고 그리고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같은 것도 설계하는데 처음에는 ARM의 IP를 그대로 다 갖다 썼는데 네. 이제 애플같이 설계 잘하는 애들이 점점 하나씩 내재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GPU 먼저 내재화하고 그리고 이제 NPU 내재화하고 나중에는 CPU까지 내재화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언어만 지원받으면 돼요. 그게 ISA라고 합니다.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ISA만 라이센스를 하면요 로열티가 굉장히 적어요. 언어만 지원받는 거니까. 근데 CPU하고 GPU 가지고 통으로 팔면 엄청나게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죠. 근데 퀄컴도 이제 애플처럼 CPU하고 GPU, NPU 다 내재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뭐 GPU하고 NPU 같은 것들은 내재화했고 CPU는 계속 ARM에 그걸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누비아라고 하는 벤처 기업을 인수했는데 누비아가 애플에서 그 M 시리즈 있잖아요. 네. M 시리즈 설계하던 팀이 나와서 만든 팀이거든요. 자 거기서 그 회사를 인수했고 거기서 만든 게 오라이온이라는 CPU예요. 그러면 앞으로 ARM의 CPU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ARM 입장에서는 우리는 누비아라는 회사가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CPU에 대한 이 아주 라이트한 라이선스를 해준 건데 퀄컴이 사는 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아주 큰 고객이 이제는 로열티를 굉장히 적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시 계약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퀄컴이 우리 다시 계약 안 해. 그냥 누비아하고 계약했던 거 그냥 승계해줘 라고 했는데 퀄컴 이제 ARM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옥신각신 하다가 최근에는 ARM이 전면 통보를 했죠. 이렇게 하면 라이선스 그냥 파기해버린다. 너한테 아예 라이선스 안 준다 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라이선스가 만약 취소가 된다면 퀄컴이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칩을 못 팝니다. 상당한 거네요. 그럼 네.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퀄컴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소송 진행 중인데요. 이제 뭐 어쨌든 퀄컴 입장에서는 지면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고요. 근데 이제 ARM 입장에서도 자기들 고객 중에 제일 큰 고객이 퀄컴이에요. 근데 이제 퀄컴하고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서로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그것 때문에 또 뭐 주가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두 회사의 주가도 영향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두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AI,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두 회사가. 그러니까 당장 두 회사가 이렇게 돼버리면 온 디바이스 AI 기술 로드맵이 늦어지고요. 그리고 당장 AI PC를 만들어야 되는 셋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AI PC가 늦게 출시가 되면 또 누가 데미지를 보냐? 삼성이 피해를 봅니다. 삼성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아, 이게
하여튼 안 좋은 거에는 삼성전자가 다 연결이 돼 있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은 B2C 쪽에 노출도가 높거든요. 아.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PC 쪽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AI PC는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앞으로 네. 이쪽이 굉장히 고부가 시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두 회사가 지금 싸우고 있으면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네. 하여튼 이 이슈 때문인가 뭐 며칠 전에는 한 6% 급락이 나왔고 ARM이 좀 타격이 더 큰 것 같네요. 주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퀄컴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는데 ARM이 좀 그쵸. 많이 하락을 했네. 상대적으로 이제 퀄컴은 그 전에 좀 많이 그 스냅드래곤 X 엘리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좀 빠져 있었고요. 네. ARM은 이제 계속해서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다가 이번 이슈로 좀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두 회사 다 끝까지 가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탈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이 외에 지금 IT 산업에서 좀 주요한 이슈로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AI 사이클의 이제 변화들을 변곡점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모든 AI의 어떤 관심이 AI 반도체에 있었잖아요. 엔비디아와 친구들.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이 점점 더, 원래는 이게 디바이스로 넘어오면 디바이스 쪽이 확 스포트라이트가 갔겠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올 6월에 애플의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고, 그리고 AI PC 코파일럿 플러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온 ARM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네. 퀄컴이 중요했던 건데 둘 다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당초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연이 됐고요. 애플의 AI 기술이 아직까지 미흡하구나라는 게 검증된 거고, 그리고 윈도우 기반의 그 ARM 칩이 아직까지 호환성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버그들이 많습니다. 네.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기존에 어떤 AI 가속기에서 인프라 쪽으로 좀 더 버티컬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이. 그게 뭔 이야기냐면 AI 반도체 그동안은 계속 쇼티지였잖아요. 주문하면 인도 받는데 40주, 10달 기다려야 됐는데 요게 블랙웰 나오면서 약간 해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칩은 수급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이게 완전히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이거를 엄청난 규모의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수혜를 보는 회사가 마블 테크놀로지, 오라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구나. 네,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그런 쪽으로 약간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저렇게 많이 지어지면 미국 내 전기 수요가 폭증하네? 라고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 인프라주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한전 같은 회사들이 몇 년째 쩔어 있다가 갑자기 튀었는데 그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넥스트 에라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또 신재생 에너지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태양광 쪽에서 뭐 퍼스트 솔라나 인페이즈 에너지. 자, 이런 쪽은 사실 해리스가 우세할 때는 굉장히 주가가 좋았어요. 신재생 에너지 쪽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ESS 업체인 플루언스 에너지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원전 뭐 이런 쪽에 이제 주목받는데 그게 SMR 같은 소형 원자로 같은 그런 쪽에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좀 관심 받고 있고, 이제는 반도체 AI 반도체를 이렇게 서버에 놓고 여기서 이제 병목이 안 생기게 네. 서버 렉이나 데이터 센터 단에서 병목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하니까 통신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 받는 회사는 뭐 이제 스위치 쪽이 고도화되면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셀레스티카 같은 회사들은 이제 아마존에다가 이런 쪽에 이제 장비 납품하니까 수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기존에 예전에 우리 뭐 인터넷 처음에 깔릴 때 처음에 동축 케이블 집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서버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동축 케이블로 쓰는데요. 이게 광 케이블로 점점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술 기반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또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반도체 기존에는 그 광을 반도체가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중간에 요걸 시프팅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트랜시버라는 장치인데, 트랜시버라는 장치가 원래 모듈 단에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위로. 이제 그런 쪽에서 최근에 뭐 나오는 거는 TSMC 코머스 기술에다가 이제 COUP라는 기술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삼성의 아이큐브 위에다가 뭐 옵틱스가 올라가면서 뭐 SO나 EO, 아이큐브 SO, 아이큐브 EO 같은 기술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스위치가 고도화되면 어떤 그 뭐 아주 메인은 아니지만 기판 쪽에서 좀 변화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회사들이 좀 관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주 성능 좋은 동박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두산전자 그리고 이제 광 기반으로 이게 통신을 하게 되려면요 기존의 기판이 플라스틱 기반에서 유리 기판으로 바뀌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 쪽으로 바뀌게 되면 국내에서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주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죠. 이런 흐름에서. 자, 이 칩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삼성전자 우리 한 몇 개월 전에 상당히 기대를 했던 연초죠 기대했던 짐 켈러의 영입, 짐 켈러와의 어떤 협력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갑자기 그때 확 떠올랐다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 나누는 도중에 이게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후속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칩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거의 시제품 수준의 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뭔가 본격화 되려면 적어도 2027년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 짐 켈러와의 어떤 그 칩 개발 네. 이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라는 회사에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꽤 했습니다. 삼성도 여기 투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요걸 이제 자꾸 다운사이징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게 지금 네. 짐 켈러하고 지금 협력 사업은 메모리 쪽이 아니라 이쪽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우리 그 엑시노스 이거에 대해 새로 나온 그 엑시노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일단 실패로 끝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거의 그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죠. 네. 그때 스냅드래곤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새로운 막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켰었는데 뭐 저 뭐지 그 고가 사양 제품들은 전부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 이 다음에 좀 새로 나오는 제품들에서도 좀 빠지고 뭐 이러는 거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2세대 3나노 GAA가 잘 되고 있고 엑시노스 2500은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한 분기만에 이게 많이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분명히 그 칩이 나오기 전에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시장을 좀 너무 무시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수율이 생각한 만큼 안 올라오는. 수율이 네네. 그러니까 칩의 성능 자체는 괜찮은데 칩의 성능은 일단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야지 그치. 스냅드래곤을 대체하든지 할 텐데 그게 이제 공정이 이전 2400 칩보다 훨씬 공정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 전에 구 모델도 수율이 거의 뭐 20%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 이제 들은 것 그렇게 같은데. 높진 않았던 걸로 네. 알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겠죠.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짐 켈러 하고의 이 협력 여기에서 또 어떤 또 작품이 나올지 이거는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이런 것들을 잘 키워야 되죠. 계속 여기다 네. 그 HBM처럼 그 또 투자가 또 소홀해져 가지고 이게 네. 흐지부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또 누가 주워 먹겠죠. 네. 하여튼 좋은 프로젝트를. 내부 사정이야 뭐 우리 삼성전자에서 잘 알겠지만 이렇게 뭔가 미래에 계속해서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에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술 개발 혹은 아이템 개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그렇죠.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네. 자,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IT 이슈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네,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영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